세 번째 강연인 해외 투자 진출 시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백웅렬 변호사님은 해외 투자 전문가이시며 베트남 투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백웅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해외 투자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파푸아뉴기니 법제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통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총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평이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께는 약간 생소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중간 수준으로 한번 톤을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저 목차 먼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해외 투자 어떤 유형이 있고 각 해외 투자 유형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 짧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해외 진출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상대방과 아니면 또 제3자와 분쟁 발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발생이 됐을 땐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파푸아뉴기니 법제 개관 확인한 부분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해외 투자 유형과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라고 맨 위에 써 있는 부분인데 직접 투자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투자 대상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서 사업 관리를 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요게 이제 직접 투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비하는 투자는 이제 해외 간접 투자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듯이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그건 이제 해외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외 간접 투자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에 한정해서 이제 밑에서 보게 되는데 투자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나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독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해외에다가 나의 자회사,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신규로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해외에 목표했던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요. 합작 투자라는 거는 보통 투자자가 2인 이상으로 기업이나 또는 해당 현지 기관들이 같이 합류해서 지속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게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다음 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설 투자, 인수합병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린필드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무에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를 시행하시는 경우에 이제 신설 투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인수합병은 종래에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법인이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법인을 타겟으로 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유리하거나 한 측면이 있겠죠. 이런 투자 방식에 따른 장단점들은 제가 다음 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독 투자, 합작 투자의 비교입니다. 단독 투자라는 건 결국 내가 전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니까요. 통제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다른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나 통합 비용 같은 게 거의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오너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아무래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 외국인 투자자로서 단독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지 시장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규제가 심한 사업에 진출하려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에 따른 익숙하지 않은 사업 및 인허가 리스크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단독 투자의 단점이 결국 합작 투자의 장점으로 대치되는데요. 합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통 현지 파트너사를 상대로 해서 합작 범위를 뭐 지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5대5로 할 수도 있고 6대4로 할 수도 있고 뭐 협의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현지 파트너사와 같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해외 시장에 대한 적응력이 현지 파트너의 도움으로 특히 초반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 리스크가 감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거울의 양면인 게 그 거래 비용이 이제 당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투자를 실행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 잘 될 땐 모르겠는데 이제 회사의 수익이 생각보다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투자자 간의 분쟁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데 또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린 지분 양수와 자산 양수도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지분 양수라는 거는 회사 자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을 뭐 100%든지 아니면은 뭐 50%든지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종래에 보유했던 권리 의무를 전적으로 승계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회사의 주주만 바뀌는 것이니까 기존 인허가나 계약 관계가 기존에 회사가 들고 있던 인허가나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사업상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회사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도 그대로 신규 주주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몰랐던 우발 채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고용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던가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그게 오롯이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 양수에 대비해서 자산 양수라는 말도 종종 쓰게 되는데요. 자산 양수는 말 그대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특정 중요 자산만을 그냥 물건을 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라는 건 결국 물적, 인적 그 사업체의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사업체를 전체를 인수하는 것인데 필요한 자산만 쏙 빼서 양수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체 투자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투자 부담이 최소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자체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던 뭐 불리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인허가상의 문제 아니면 뭐 미납 세금이 있다던가 이런 식의 법률상 문제를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양수 같은 경우에 물건만 사와서 특히 요건은 이제 특정 사업이 물품에 그러니까 물적 투자에 의존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간소한 형태로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제 물건만 사다 보니까 회사의 인허가나 회사가 종래 갖고 있었던 그 권한 부분이 그대로 딸려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취득을 해야 되고 결국 인적인 부분들은 같이 딸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무형적인 사업자산 취득이 어려워서 인적인 자산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통 인수한다고 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수거래 절차가 있는데요. 뭐 M&A 과정에 관여해 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절차일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뭐 해외든 국내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해외의 경우에 대상 회사 이게 투자를 하고 싶은 아니면 사고 싶은 회사를 먼저 물색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보통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비밀 유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살만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 정보를 달라고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비밀 유지 보안 계약서, 보통 NDA라고 불리우는 계약서를 먼저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인수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분 거래든지 아니면 자산 양수도 거래든지 그 해당 거래에 대한 대략적인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물건을 그러니까 회사를 사는 그 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적어서 텀시트라는 형태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텀시트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본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이제 투자 의향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전 접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대상회사 실사를 하게 되는데, 실사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조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라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여기저기 살펴보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보통 이 실사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분야, 아니면 회계적인 분야, 세무 분야, 아니면 사업적인 분야를 다 나누어서 이 관련 전문가들이 실사를 진행하고요. 실사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을 나중에 추후 계약서 체결할 때 이제 계약 내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한 다음에 지분 거래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회사의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그 거래 가액에서 해당 부분만큼을 밸류에이션에서 공제해서 조금 더 가격을 깎는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의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본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제로 회사라는 거는 이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관할 구역, 관할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인허가나 아니면 지분권을 변경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회사의 지분권을 다 이전을 하고, 그리고 거래 종결 조건도 사전에 세팅했다면 그 부분도 이행이 된 다음에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보통 이 거래 종결 조건이 이행돼서 계약을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때를 이제 체결과 구별해서 클로징이라고 많이 하고요. 클로징이 되면 이제 계약 자체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거죠. 보통 본계약 체결하고 뭐 관련 성결 조건을 완비하고 다른 인허가 사항을 구비하는데 뭐 한두 달에서 많게는 세네 달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로징까지. 그 정도 일정으로 보통은 회사의 인수 거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추후에 다른 거래 시에 머리에 두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좀 많이 썼는데요. 해외 진출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좀 사업상의 측면이 크기는 한데, 저희가 뭐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 동남아시아나 기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기재를 해봤거든요. 이제 투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외국인 투자 자체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업종이나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현지에서 하려는 사업이 외국인에게 허용된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투자 진행 시 인센티브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수익 회수 방법,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가, 배당에 어떠한 세금이 붙고 이 실제 송금 과정에서 환전과 은행 송금은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투자 수익을 이제 배당이나 이런 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회사가 잘 커가지고 그 큰 회사 자체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 거래 구조 짜기가 용이한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사전에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보통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수도 통신의 접근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또 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뭐 부지나 아니면 뭐 부지의 임대 조건은 완벽한데 의외로 이제 물류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 원자재 조달이나 완제품 판매를 하기 위한 운송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부분도 사전에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크로스보더 서플라이 형식으로 바로 역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어떠한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범위나 아니면 적용되는 세율이라던가 아니면 최초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에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계속해서 해외 진출 체크리스트인데요. 사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진출하려는 그 사업체와 동종 사업에 다른 외국 업체가 진출했는지를 찾아보면은 일단 가장 그 해당 국가의 사업 환경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 사례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면 그 국가의 특이한 규제나 아니면 피치 못할 제약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터디를 한다면 역시 동종업체의 특히 외국 업체의 해당 국가 진출 사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세제도도 일반적인 법인세라든가 뭐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부분 등등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잘 체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 환수나 배당 시에 이 세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면 좋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사업이 더 잘 될 경우에는 초기 자본금 납입을 한 다음에 추가로 이제 차입 자본금처럼 이제 여기에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현지 금리가 뭐 한국이나 기타 이제 선진국의 금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려는 수요가 크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 조달을 할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외화 차입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차입 및 상환 특히 상환에 대해서 돈이 개발도상국일수록 이 미화나 이제 미화 등이 영내에서 역외로 빠져나가는 걸 많이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외국한 법령상 이 자금 송금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차입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지 보통 차입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승인이 생각보다 절차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역외 차입금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 필요한 사업상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먼저 차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가지고요. 이 체크리스트는 다시 실행과 노무, 유통, 물류 정도로 나누어 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항목별로 재정리한 거라서 한번 그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이제 해외 투자가 진행됐다고 하고 아니면 이제 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사실 뭐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을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쟁의 발생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사업을 할 때는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제 그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분쟁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날 거고요. 이때 이제 계약을 했다면은 계약 내용 해석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계약 내용은 분명한데 이행 자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금전적인 채무, 보통은 이제 뭐 대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거나 아니면 차입을 했는데 상환을 안 한다든가 이런 금전 채무와 용역, 그러니까 비금전적 채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정 뭐 물건들을 어느 시점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특히 이제 용역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금전적 채무로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 자체를 이행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 이를 청구하라고 배상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만 이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해당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확대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손해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분쟁에 대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일반적으로 사법 법제와 이제 집행 법제를 갖고 있는 국가라면은 실제 분쟁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거는 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은 우리는 그냥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송한다. 요 말을 사실 잘 나눠서 보면은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자가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민사상 권리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공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어떤 배상을 한다거나 계약을 이행하라고 한다던가 하는 나의 권리에 대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에서 재판이나 아니면 중재라든가 기타 이제 분쟁 기관에서 분쟁 해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요. 사실 권리 확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판결문이 나오거나 중재 결정문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분쟁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분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권리를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당 그 확정된 권리, 그러니까 판결문에 써 있는 내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채무자 또는 상대방한테 가서 그 사람의 자산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집행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권리 확인, 분쟁을 해결하는 이 기관을 해당 국가 법원이 아니라 다른 중재기관 같은 데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제3국의 중재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권리를 실행하려면은 그 상대방이 소재에 있는 그 해당 국가에 가서,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그 자산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가장 집행을 해야지 실제로 권리에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행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자산을 초기에 보전 처분을 해놓는다든가 가압류, 가처분 같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재기 시점부터 머리에 염두해 두고, 또는 최초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체크 포인트로 제가 한 4개 정도 잡아보면요, 중거법 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국법으로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분쟁 해결 기관이나 현지 집행 기관이 용이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중거법을, 아주 법 자체가 이상하지 않다면은 그 중거법을 현지법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요. 분쟁 관할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해당 국가 영내에서 이루어진 재판이라 판결문이라든가 중재 결정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집행이 더 용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외국 판결이나 외국 중재 결정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한 번 더 집행을 위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그래서 관할을 지정할 때도 꼭 해당 국가로 분쟁 관할을 지정한다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법 시스템이 또 아주 발달하지 않을수록 이 손해 액수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당 판사가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 이 부분을 어디 정도까지 인정해 줄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정 금액을 책정해서 손해배상의 예정을 걸어놓는 것도 최초에 좀 분쟁이 실제 발생했을 때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해서 서명하기 전에 특정한 독소 조항이 없는지 등을 법률 검토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투자를 하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 어차피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사람 말을 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국가에서 약자이고 아무래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문서라도 남지 않으면은 자기 권리를 확보하는데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문서에 외국인이 기댈 것이 오히려 문서밖에 없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계약 체결에는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 법제 개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분들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사항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포트라 투자정보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을 해본 사안이어서 간단히 리마인드 차원에서 적어봤는데요. 일반적인 투자 유의사항으로서 아무래도 제도 운영이나 행정 수행 면에서 이 파푸아뉴기니가 이제 도서국가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이고요. 그리고 투자나 실무 관행이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된다는 말만 듣고 여기 와서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대상 지역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가능한가를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보니까 호주의 영향으로 파푸아뉴기니가 실제 법문상 제도는 인터넷으로 봐도 영문으로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아주 정확하게 되느냐의 문제는 살짝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 세습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관계도 좀 복잡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지 언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개인을 통해서 뭐 투자를 진행하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참 많이 봐가지고요. 다른 뭐 저희가 주로 하는 동남아 국가나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를 보더라도 이 통역인이나 중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중개인만 믿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현지의 전문적인 이 자문사 등을 통해서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허가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뭐 그 공적인 기관이 그렇게 한국처럼 정확하고 뭐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해외 투자에서 항상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한국보다 이제 발전이 덜 된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역량이 높지 않은데 한국 근로자들이 워낙 업무 역량이 좋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보통은 이제 그리고 권리 주장에 더 적극적인 측면 일은 못하는데 돈은 많이 달라고 한다는 취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도 실제 현지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예, 유의할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 과정 비용으로 보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총 해보면은 뭐 비용 자체는 이게 아마 수수료로 내는 비용일 텐데 뭐 공적인 비용은 뭐 80만 원 한국 돈으로 하면 다 합쳐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뭐 완료 소요 기간도 이 정도면 아주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한 두 달, 세 달 정도라고 봤을 때. 근데 이제 항상 이거보다 더 지연이 될 수 있고 비용도 이 공적인 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자문사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된 비용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족 국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 세습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등록 과정 자체는 법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권리 취득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 월드뱅크 자료 잠깐 참고로 기재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 관련해서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희 말씀드린 사항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계시다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자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청중에서 미리 들어온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님께서 동남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투자 진출 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해외 투자가 항상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뭐 항상 어느 쪽으로든지 그 저희가 자문을 맡아서 투자를 진행할 때뭐 깔끔하게 정말 최초 예상대로 마무리가 되었던 경우가 정말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가 다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어려운 건 저희가 이제 초반에 관여하지 않다가 중반부터 관여를 하는데 이미 관여 당시에는 현지에서 너무 복잡하게 이제 문제가 얽힌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에 특히 베트남에서 주로 많이 있었던 일인데요.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한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경제가 부흥하면서 이 토지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인적 기술적 인프라가 없더라도 토지 그 자체에 이 가치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들이 부를 획득하게 되고 그러한 부를 더 취득하고자 이제 특정 예전에는 정말 쳐다보지 않았던 나대지나 이런 쪽을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강남을 개발하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직까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이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여러 가지 법과 아주 합치되지 않는 식으로 프랙티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어떤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본인의 이득을 챙기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제안을 받아서 돈을 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투자 이익 또는 아니면 하다못해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놓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이게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이제 현지의 어떤 대관부터 해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어떤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푸는 게 항상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최대한도로 고객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쟁 해결이라는 게 결국 꼭 항상 100% 내가 손해봤던 거를 뭐 복구하는 경우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가장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안내를 드려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인 뭐 사례를 언급드리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의뢰인 얘기다 보니까 어렵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관과 얽혀서 개발과 관련된 이슈에서 저희가 항상 어려움이 특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역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화 송금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동 창고 진출 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대략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냉동창 저희도 이제 사실 파푸아뉴기니에 뭐 투자 사례를 많이 자문한 게 아니어서 아주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냉동 창고라고 하면 이제 창고 임대업 고려하시고 아무래도 수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은 창고를 위한 부지 확보와 관련돼서 해당 부지의 취득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해당 부지의 취득 방식과 그 임대 조건, 뭐 임대면 임대 조건일 거고요. 그 사용권 확보라면은 그 사용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확보를 할 주체가 아마도 외국인은 어려울 거고요. 현지에 이제 뭐 임대가 아니라 이제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거기다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면은 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법인이 설립해서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내 법인인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그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제 보통 외국인한테는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토지 사용권 확보 문제가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창고라면 일반적인 창고와 다르게 이 설비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물적 투자를 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관련 건설 허가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설비를 아마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직접 조달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까운 국가 또는 한국에서 보내실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된 현지에서의 이 세관 통과나 관세 문제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의 적절한 발급 문제 그리고 허가 발급 시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부분 그래서 건축
그러니까 창고 설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현지에서 결국 창고를 운영하시려면은 현지인 고용을 해야 될 텐데 이와 관련돼서는 현지 노무의 기본적인 이제 법령은 알아야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지의 문화나 이제 종교를 포함해서요 그런 노동 관습을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적절한 인원을 통해서 창고를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현장과 온라인에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센터장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요? 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투자 의욕이 다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리스크만 있고 그러니까 거기 투자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들려서 참 좀 좌절스럽다고 할까. 여기 지금 현장 그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군다나 뭐 재판을 많이 힘과 노력과 돈을 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재판에서까지 판결 결과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그걸 또 이행하기 위해서 또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까지 하시는 거 보면 참 투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파푸아누기니가 꼭 아니더라도 뭐 태평양 도서국이 오늘 태평양 도서국들이 이 주요 우리 관심 지역이니까 거기서 투자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 알고 계시면은 내용 한두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사실 저희는 특히 변호사, 특히 투자나 이 자문거래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항상 최악의 사태가 어떨지를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가 잘 되게 이제 사업을 잘 하시고 이러는 거는 결국 의뢰인의 고객사의 결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성공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특히 저도 베트남에서 한 4년 정도 실제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했는데요. 현지에서 작게 또는 크게 정말 한국 분들이 너무 사업을 잘 하시기도 하고 유무형적으로 현지에서 적응력도 뛰어나시고 현지 사람들 친화력도 좋고 해서 이 정말 작게는 어떤 점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치민이랑 하노이에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드린 건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한국 분들이 어딜 가시거나 투자 기회를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파푸아뉴기니 같은 남태평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인적 자원과 아니면 이 자연 자원 같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너무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 거는 사업이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를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돼가지고 신규 사업으로서 이제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 확장을 할 때 오시기는 하는데 확장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 확장을 하면 더 잘 된다는 거는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해외에서 대부분 그 기회를 창출하거나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는 저희도 해외 투자를 조력하는 입장인데 뭐 한국 기업인으로서 그 정도의 크고 낮음은 있지만은 해외 투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그러니까 사업 섹션에 따라 가지고 투자 대상 국가가 다를 수는 있겠죠. 이게 뭐 꼭 남태평양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수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훌륭한 자연이적인 환경이 갖춰진 데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정말 필요한 일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현장과 온라인에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현장에 나오셔서 생생한 강연을 들려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